하면서 미국은 전쟁에 참여한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저가 미 해군을 이끌고 반격의 선봉에 선다. 이제 엔터프라이저는 미드웨이에서 대규모 일본군 함대와 맞닥뜨리게 된다. USS 엔터프라이저, 강철로 만든 전투의 도시. 엔터프라이저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지연된 전장에 적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저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사방이 모두 전쟁터다. 배틀 369 USS 엔터프라이저호 미드웨이 반격이 시작됐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0분 USS 엔터프라이저호의 폭격기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적을 찾는다. 상대인 일본 항공모함 카가와 아카기호는 대규모 함대의 일부에 불과했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는 선제 공격을 위해 흩어진다. 그들은 느린 적기를 격파하지만 자신들의 항공모함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극강화 폭격기의 완벽한 먹이가 된다. 26세의 더스티 클리스는 표적을 발견했다. 항모 카가호였다. Everything was ideal. We were up about like 20,000 feet and they were coming towards us. 클리스는 극강을 개시했다. 그러나 대대의 폭격기 32대가 동시에 강화를 시작해 하마터면 공중 추돌이 일어날 뻔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더 가파르게 강화했다. Our plane is jerking around and I don't know what's going on or why. My pilot had the throttle at the firewall just as hard as he could go. I could smell the water. He was just that close. 그것은 진주만에 대한 보복이었다.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노에 불타는 엔터프라이저의 비행사들은 복수를 원했다. 그들은 표적을 향해 급강화했다. 사실 미드웨이 해전이라 불리는 전투는 24시간 전에 시작됐다. 1942년 6월 3일 엔터프라이즈호는 하와이에서 14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동료 항모인 요쿠타우, 오네코와 함께였다. 그들은 미드웨이라고 하는 외딴 환초에 자리한 작은 전초 기지로 향하고 있었다. 서쪽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넉 대의 일본 항공모함이 충돌 진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황군의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은 진주만에서 시작한 일을 끝낼 계획이었다. The USS Enterprise is what the Japanese really wanted to take out. Yamamoto knew that if he could take out our carriers, then he essentially would win the war. 미드웨이로 향하는 일본 함대의 주력 부대는 넉 대의 항공모함, 카가, 아카기, 소류, 히르를 중심으로 전함 7척, 순양함, 구축함, 유류 보급함 등의 지원함 150척, 함재기 248기, 수상기 16기와 15척의 잠수함이었다. 미군 함대의 규모는 훨씬 더 작았다. 항공모함 3척, 지원함 50척, 함재기 233기, 미드웨이에서 발진하는 육상기지 비행기 127기와 잠수함 8척이었다. 거의 2대1의 열세였다. 이것이 진주만 공격 6개월 후 미 해군 전체 전력이었다. 기습에서 항공모함이 당하지 않자 야마모토는 당황해했다. He said, "We have no idea what we've done." He was definitely disappointed and worried. Sinking those American carriers really became an obsession of Admiral Yamamoto's as the months after Pearl Harbor continued. Those aircraft carriers come back to
make a bit of a pain in the neck of themselves by attacking the Japanese in February at the Marshall Islands. 3주 후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군이 점거 중인 웨이크 섬을 공격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쿄에서 겨우 1600km 떨어진 마커스 섬을 공격했다. 그리고 4월엔 일본 열도를 폭격하는 브리틀 공습부대를 태운 호넷호를 부위했다. B-25 폭격기들이 호넷에서 출격해 도쿄와 인근 도시에 폭탄을 투하했다. The Japanese realize the home islands are vulnerable. U.S. Navy aircraft carriers are still out there and are still dangerous. So what we need to do is get rid of their aircraft carriers and then set up one more outpost further out into the Eastern Pacific. 항공모함 렉싱턴호는 이미 한 달 전 침몰했다. 그래서 이제 야마모토 제독은 나머지 항모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미드웨이 섬이 그곳이었다. Midway is close enough to Hawaii that it will be seen a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Oahu and Pearl Harbor, and yet it's far enough away that American air power in the Hawaiian Islands can't really make its presence felt during the forthcoming battle. 이 함대는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을 잃은 상태였다. 오직 배짱 하나로 6개월 동안 해상 작전을 진행해온 황소 홀시 중장은 특이한 변정 건선에 걸려 작전 지붕을 놓고 입원해 있었다. 상태가 심각해 목숨이 위험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다. 텍사스 출신으로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41살의 니미츠는 기민하고 효율적인 지휘관이었다. 병력과 무기에서 적에게 열세였지만 그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일본군의 암호였다. 미군은 24시간 내내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들은 적들이 AF라고 하는 지점을 공격할 거란 걸 알아냈다. AF는 무엇일까? 워싱턴의 관료들은 AF가 알래스카의 안료산 열도라고 주장했다. 그건 미국 본토 공격을 의미했다. 그러나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이 원하는 건 알래스카가 아닌 태평양이라고 믿었다. 암호 해독가들이 계략을 꾸며 라디오 경보를 통해 미드웨이에 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원하는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해군이 표적 AF에 물이 비상사태란 암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니미츠가 옳았다. AF는 미드웨이 섬이었다. 니미츠는 승리를 반으로 높였다. 일본 해군이 정군을 몰아오고 있었지만 미군은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전면전인 것이다. 표적 미드웨이 섬, 목적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우월한 일본 함대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한다. 전략 상공과 해상, 해저에서 매복 공격. 니미츠는 일본군이 서북 쪽에서 접근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호를 미드웨이에서 동북쪽으로 320km 떨어진 부대 직결지로 파견했다. 일본 항공모함이 공격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폭격기로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6월 4일 적의 함선들이 전투 지역으로 접근해오면서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USS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의 작전 지점 인근에 자리했다. 정찰기가 적의 항모가 오는지 수색했지만 너무 늦었다. 일본군 폭격기 게이트와 발이 미드웨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109대의 일본 항공기 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미군 기지를 공격해 경락고를 박살내고 활주로에 구멍을 만들었다. 진주만이 재현되는 듯했다. 엔터프라이즈와 그 기동부대에서는 수병들이 공격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미드웨이 공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USS 요크타운에선
오클라호마 출신의 21살 난 통신병이자 사수인 로이드 칠더스가 동생 웨인과 함께 군복을 입고 있었다. 로이드는 왠지 이날 임무에서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I put my wallet in my pocket, started to put my wristwatch on, and my brother was standing there. We were sharing a locker. I took my wallet out of my pocket, took the wristwatch, and put it in the locker, and I said, Wayne, if I don't come back, these are yours. He got a funny look on his face, but didn't say a word. 불길한 전조는 식당에 들어가자 더욱 불길해졌다. 따뜻한 스테이크와 계란이 나왔다. 항공병에게 그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징후였다. 극강화 폭격기 조종사 더스티 클리스는 26세로 캔사스주 커피빌 출신의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이었다. Now, we always knew that anytime we ever had steak and eggs, that was going to be a busy day. Somebody behind me says, last meal for the condemned men. 오전 7시, 미드웨이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비행사들은 서둘러 발진을 준비했다. 비행 대기실에서 조종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다. 마지막 인사였다. 이상적인 발진 명령은 와일드캣 전투기가 먼저 출격해 뒤따르는 비행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내격기들이 발진하고 그 뒤를 극강화 폭격기들이 뒤따른다. 극강화 폭격기들은 내격기보다 빨라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갑판에서 비행기를 조정하는 데 문제가 생겨 늦어진 것이다. 일부 대대는 제대로 협력이 안 돼 흩어져 버렸다. The problem for the American standpoint is that at this point in the war, we really don't understand how to use our carriers in company with each other. So when the American carriers finally begin launching their aircraft, they put them up in such a way that you have squadron-sized groups going off and doing their own individual searches for the Japanese rather than putting together a coordinated strike with torpedo bombers, dive bombers, and fighter escorts. SBD 정찰 폭격기 조종사 더스티 클리스는 친구인 탐 에버솔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에버솔은 느리고 약한 내격기 조종사였다. 그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낮았다. He knew that he was on a suicidal thing, you know. 내격기 TBD 디베스테이터는 이 임무에 적합한 비행기가 아니었다. In the torpedo plane department, the Americans have real deficiencies. It's underpowered, it's slow, it has to launch its torpedoes at very low altitude and very low speed. 요코타우노의 통신병이자 사수인 로이드 칠더스가 내격기의 뒷좌석에 올랐고 앞좌석엔 조종사 해리 쿨이 탔다. When we were strapped in and everything ready to go, I picked up the mic and I told Mr. Coral, today's my 21st birthday. Theoretically, today I'm a man. So let's celebrate. 잠시 후 콜과 칠더스가 탄 DVD 디베스테이터는 900kg의 공대를 매달고서 갑판을 벗어나 이륙했다. 일본군 함대까지 도달하려면 2시간을 날아야 한다. 내격기가 느리게 날아가는 동안 미군은 이미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오전 7시 10분 첫 번째 공격이 개시됐다. 항공모함을 공격할 폭격기들이 미드웨이에서 발진했다. 적의 전함은 대공포로 응사했다. 전형적인 일본의 항공모함에 대공무기가 가득했다. 이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모인 가가는 16km 이상 포탄을 날릴 수 있는 8인치 함포 5문, 중거리 표적을 대상으로 한 120mm포 16문, 그리고 접근 전역 25mm포 22문이 있었다. 이 대공 화기들은 치명적인 포탄의 해일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서남쪽으로 26km 떨어진 해저에선 미국에 잠수한 노틸러스가 수평선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잠수함은 현재 정찰 중이었다.
일본군이 발표한 대공포의 표현이 이내 노틸러스의 이목을 끌었다. 잠수함은 가까이 접근해 직접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180도 방향 240m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가 노틸러스호를 발견했다. 제로는 60m까지 돌진해 기관총을 발사했다. 잠수함은 작은 피해를 입거나 잔망경 아래로 잠수하면 어뢰를 쏠 수 없었다. 자연임을 90도 약 2000m 지점에서 일본 구축함 아라시오가 노틸러스호를 발견했다. 아라시는 즉시 동례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동례는 강력한 수정 폭발을 통해 잠수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폭발 장치다. 예정된 깊이에서 뇌관이 작동하면 폭발을 일으킨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최대 속도 35노트에 8개의 어뢰 발사관과 26개의 폭내를 갖춘 아라시는 잠수함 킬러였다. 폭내는 직접 맞출 필요는 없었다. 폭발만으로도 잠수함의 동체에 균열을 가할 수 있었다. 경미한 균열만 있어도 잠수함의 안전은 위협받고 침몰된다. 겨냥이 빗나갔다. 잠수함은 위험을 피해 바로 잠수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떠올라 반격을 가했다. 전함을 발견하자 표적을 겨냥한 다음 어뢰를 발사했다. 그러나 빗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위협을 느낀 아라시는 이후 몇 시간 동안 이 잠수함을 쫓아다닌다. 대첩전 중에 사소한 충돌이었지만 이 잠수함 사냥은 엄청난 반전을 가져와 전투의 흐름을 바꾸고 함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서쪽 250km 지점에선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었다. 오전 9시경 일본 정찰기들이 미 항공모함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일본군 함대는 즉시 동남진하던 진로를 미 함선들이 있는 동북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구축함 아라시는 뒤에 쳐져 미 잠수함 노틸러스호 사냥을 계속했다. 노틸러스호는 인근의 아라시에게 감지돼 폭내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감히 수면 근처로 떠오를 생각도 못했다. 잠수함이 수면에 접근하지 못하면 잔망경으로 표적을 조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뢰를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가 없었다. 진로를 변경한 일본군 항공모함들은 미군 내격기 2개 대대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USS 호넷의 내격기들이 적의 항공모함을 맨 처음 발견했다. 15대의 TBD 디베스테이터는 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굶뜬 폭격기들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달려든 제로 전투기와 구축함과 전함의 대공포에 당해 하나하나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조직의 소위 혼자만이 적함에 가까이 접근해 가까스로 950kg의 국내를 투하했지만 폭발하진 않았다. As he approached, he got a bullet in the arm. Then he released his torpedo, and then he was so close that he had to come up to go across the Japanese carrier. Just as he got over the Japanese carrier, his engine quit. So he splashed down on the other side. And he tried to get his gunner out, but he thought the gunner was dead because he had talked to him at one point and then he never heard from him again.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조지기에는 구명보트로 위장해 무리에 떠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였다. USS 호넷에서 발진한 15대의 내격기와
29명의 대원을 단 한 번의 공격에서 잃고 말았다. 대위소위가 필요한 지 20분도 되지 않아 USS 엔터프라이즈의 내격기들이 전투 지역에 도달했다. 그들은 고도를 낮추고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맹렬한 대공포화와 제로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다. 대부분 격추당했지만 넉 대의 내격기가 치명적 탄막을 뚫고 가까스로 무함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SBD 조종사 더스티 클래스의 친구인 탐 에버솔의 모습은 생존자들 틈에 보이지 않았다. I always cry thinking about it. He was my, very, very best friend, and he didn't come back. 그러나 그 순간 더스티 클리스는 걱정해야 될 게 또 있었다. 더스티는 내격기의 뒤를 이을 극강화 폭격 부대의 일원이었다. 더스티의 비행대를 이끄는 건 뉴욕주 버펄로 출신의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이었다. 그는 폭격기가 아닌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던 탓에 속도를 중요시했다. He was a fighter pilot. His whole idea was, it's the one that hits first is the one that's going to win. So we were going at 190 knots. 던틀리스 극강화 폭격기는 보통 160노트로 날기 때문에 190노트로 날면 귀환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난다. 맥클러스키의 부대원 중엔 브루노 가이도가 있었다. 지난 2월 마셜 제도 기습에서 일본군 자살 폭격기가 엔터프라이즈로 날아왔을 때 신속한 조처로 재난을 막았던 영웅이었다. 그때 가이도는 전투 기지에서 뛰쳐나와 하판에 세워진 극강화 폭격기 후방 좌석에 올라타 일본 자살 폭격기를 공격해 추락시켰다. 또 이 대대에는 19살의 통신병이자 사수인 도널드 호프가 있었다. 그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수상도시에 아직 적응하는 중이었다. 전체 병사의 4분의 1은 빅2의 깊숙한 곳에서 지냈고 침상은 거의 2,000개에 달했다. 근무 첫날 잠자던 호프는 불쾌하게 일어나야 했다. My bunk was the bottom bunk, the one that's right on the floor. I was in there just in my shorts, and I woke up about midnight or so, and there was hot water that was splattering on me, splattering in my face, and I just hot on my chest, my stomach. Then I realized that I wasn't in a dream. I look it up there, and this guy is standing there urinating on me. He wasn't sleepwalking. He was one of the local squadron drunks. They pushed this guy, and he staggered on down there, still urinating. So that was my introduction, and I thought to myself, I wonder how long I'm going to be able to put up with this. 호프가 소속된 맥클러스키 대대는 곧 당황하게 된다. 맥클러스키의 폭격 대대는 일본 항모가 있을 거라 예상되는 곳에 도착했지만 보이는 건 텅 빈 바다뿐이었다. We got out there and the sun was shining and there were a few scattered clouds around, but you could see for a long ways and there was nothing, absolutely nothing in the water. 극강화 폭격기들은 일본 함대가 동북으로 진로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미드웨이로 가지 않고 진짜 먹이인 엔터프라이즈와 3회 항모에게로 향했다. 맥클러스키는 딜레마에 빠졌다. 계속 날아가면 연료가 바닥날 것이다. We were getting right about the end of where if we have to continue to fly with a bomb load like this, we're going to have difficulty getting back. It was going to be close. 이내 귀환하지 못하면 그들은 바다에 불시착해야 하고 구조를 기약할 수도 없었다. 한편으로 적이 멀리 있지 않고 뒤에 비행 전대가 항모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맥클러스키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그는 전원 불시착을 감수하고서라도 비행을 계속해 적을 찾아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이내 보상을 받았다.
몇 분 후 맥클러스키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다. I saw McCluskey point out to the side, and I looked down there, and all I could see was what looked like a little tiny miniature ship down in the water. 일본군 구축함 아라시오였다. 잠수함 노틸러스를 추격하다가 수색을 포기하고 함대로 합류하던 중이었다. And that ship was not zigzagging, it was going at what they call flank speed, which means a big bunch of water coming up behind it. They were doing 35 knots or more, and he was heading straight. McCluskey wisely decides that if I just follow this ship back, he'll probably take me back to the Japanese carrier task force. 맥클러스키는 진로를 바꿔 아라시의 뒤를 밟았다. 폭격기들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추락할 수도 있었다. 아라시는 바로 표적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맥클러스키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공격이 시작됐다. 일본 항모들은 폭격기의 공습을 받았다. 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성공하시잖아요. 아, 예. 그동안 모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신한과 합니다. 또! 금융은 이제 신한인가 아닌가. 인류 금융이 모여있으니까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문서 출력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몇 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까? 앞선 기술로 해답을 찾다. 신도리코 마이 솔루션. 신도리코. 조종사 콜과 후방사수 칠러스는 다른 13대의 TVD와 함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 즉시 일본의 제로기가 그들을 요격했다. 제로 전투기는 최고 속도 시속 530km에 상승률은 분당 930m이고 20mm 기관포 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엔진 커브에 7.7mm 기관총 2정이 장착된 민첩한 습격자였다. There was a Zero coming head on. He came right in a real steep bank over us. So I wanted to get a burst in, but I pressed the trigger. Gun was still on safety, didn't fire. And so I corrected that situation very quickly because there were several other Zeros in the area. And the best description that I can think of what it looked like was a bunch of bees attacking us.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재능이 있었고 몇 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져 있었다. 21살의 로이드 칠더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숙련된 하늘의 전사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다. 후방사수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t's really difficult to figure out where to shoot. You're sitting backwards and you're trying to shoot a moving target from a moving target. 사수는 전자장비의 도움 없이 눈으로만 표적을 추측해 겨냥했다. 그래서 마치 새 사냥을 하듯 표적을 자기 앞으로 유도해야 했다. 사수와 폭격수들은 용감했지만 죽음을 맞이했다. 이날 세 번째로 미군의 내격기들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Harry Coral said, "Look at the skipper, look at the skipper." And I been around to look, and then I was looking right in the face of my boss, the chief radioman, and the plane was in flames. And I was looking at the chief's eyes. At first, his expression was, "What's going on?" Question mark. And then fear. He had figured it out. The airplane was burning furiously. Hogs were flying very, very low. And then the skipper's airplane hit the water. 후방사수인 칠러스는 뒤를 보고 앉아있어서 뒤에서 공격하는 제로를 쏠 수 있었다. 일본 전투기들은 보통 고공에서 돌진한다. 그래서 그는 위쪽을 살폈다. 그러나 갑자기 적기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다.
칠더스의 180도 방향에서 적기는 요격을 하려고 다가오고 있었다. I looked down, and the hair stood up on the back of my neck. 순식간에 적기는 칠더스의 고도로 올라왔다. Here's the Zero, slowed down to 80 knots behind us, bobbling a little bit. He's out of ammo, and he's trying to cut our tail off with his prop. 마구잡이로 총을 쐈다가 자기 비행기의 안정판을 쏠게 뻔했다. 그는 기관총의 조종기를 조심스럽게 켜놨다. I had the Pipper below our horizontal stabilizer, and using the Japanese pilot's face as a target, I pushed the trigger, and he disappeared. 로이드 칠더스의 생일잔치는 멀기만 했다. 그때 다른 제로 부대가 다가왔다. I was shooting at the attacking Zero when I felt that I was hit in the leg. And I thought it was one bullet hit me, but actually it was two in the fleshy part of my thigh. That was a surprise. For some reason, I didn't expect it. Also a surprise because it didn't hurt. 잠시 후 칠더스는 한 발 더 맞았다. 다른 쪽 다리의 발목이었다. 고통이 극심했지만 적에 대한 응사를 멈추지 않았다. 요코타운의 내격기는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 대부분이 공대를 떨어뜨리기도 전에 격추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미군기 25대를 격추시켰지만 미군의 실적은 전무했다. 요코타운의 헛된 공격은 우연히도 미군 측의 행운의 반전을 불러왔다. The Japanese fighters were focusing on an incoming torpedo plane attack from VT-3, Yorktown's torpedo squadron, and were forgetting to look around them to see if there were additional attacks coming in. 제로는 잠시 항공모함을 무방비로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바로 그 순간 웨이드 맥클러스키와 극강화 폭격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공격하는 기병 같았다. 우측함 아라시오를 쫓아온 맥클러스키는 마침내 큰 선물을 받았다. 일본의 항공모함 함대였다. 그 순간 폭격기 조종사인 더스티 클리스는 표적을 확인했다. 카가호였다. I could see these two great big ships, you know, that were closest to us, and then a smaller one that was farthest away. The two ones closest had to be the Akagi and the Kaga. 맥클러스키 소령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리고 비행 전대 두 편대로 나누어 상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편대는 카가를 공격하고 다른 한 편대는 아카기를 공격했다. When they stepped forward and nosed over and they looked down on the Japanese fleet, it had to have been an incredible feeling. And they were headed directly into the wind. Boy, that's the perfect place to make an aiming spot on ships. 맞바람 속으로 나가자 폭격기와 포탄의 진로 유지에 도움이 됐다. 측풍이 궤도를 바꿔주었다. 전대가 급강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혼란이 찾아왔다. 다들 카가오만 공격하려 한 것이다. We almost had some mid-air collisions because we had two squadrons that were both starting to try to dive on the same aircraft carrier. 다행히 대대 지휘관 중 한 명인 딕 베스트가 실수를 인정하고 두 대의 비행기를 아카기호 쪽으로 돌렸다. 그때 카가를 공격하는 주력 부대의 혼선이 일어나 도널드 호프의 조종사인 제임스 덱스터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폭격기를 더 가파르게 극강화시켰다. Rather than angling straight down in a 70 or 80 degree dive, he ended up over on his back, so he was over 90 degrees. 호프는 좌석에 몸을 고정했다. 강화 각도가 90도가 넘자 기관총 탄띠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They started to come out of the can like a big old snake. And I couldn't do anything with the guns to hang on to them because you don't want to have 1,000-round ammunition belt hanging out the back of the plane as you're diving. This could be a disaster. 호프의 조종사는 폭탄을 투하하고 급히 상승했다. 탄띠도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폭탄은 빗나가고 말았다. 다음 공격자는 루이스 호킨스였다. 조지아주 출신의 이 조종사는 다른 폭격기들과 함께 급강화했다.
3,900m 높이에서부터였다. It takes about 22 seconds to go from altitude to your drop point, and in that period of time there'd be 3 or 4 planes in the same dive, and so you could see the dives ahead and you could see the bombs where they were falling. Normally you drop at 1,500 feet, and I think everybody went right down to 1,500 feet. 로스앤젤리스 출신의 통신병 사수 에드 앤더슨은 고개가 젖혀지는 급강하를 경험했다. Going pretty fast, and you're pulling out a hard pull out, and when you pull out, you're just glued to the seat. You can't move until he straightens out enough. I watched McCluskey and his 2 wingmen drop their bomb. They missed. And then Earl Gallagher was the next one. It hit directly about like 200 feet from the stern of the Kaga. Here was the first fighter plane taken off. Now this 500-pounder landed back right on top of it, and it exploded. 그리고 더스티 클리스의 차례였다. 그는 모험을 해서라도 표적을 맞추기로 했다. I aimed at the big red circle at the front. Now, of course, you don't aim where it is, you aim where it's going to be. I wanted to make sure I was going to hit, so I only pulled out that thing, you know, at 1,000 feet. 9G pull out to just barely miss hitting the ocean. It hit just the rear rim of that big red circle. This thing went way, way down below deck. 제임스 덱스터와 도널드 호프는 하마터면 바다에 충돌할 뻔했다. I was looking right at the side of the ship, and of course there were other planes that had hit with bombs and with explosions, and there was smoke and fire. At about that time, he made a real sharp turn to his left. 덱스터는 전방의 순양함을 피해 급히 좌선에 상승했다. What they started doing, they started janking, which means that they made a series of movements like this here, trying to make it a very difficult target for that cruiser to hit them. 그러나 덱스터와 호프는 이내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Suddenly, in front of us are these big columns of water that are exploding, coming up in front of us. And of course, he's zigzagging, and he starts zigzagging again or jinxing again. 적의 순양함이 도망치는 비행기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제로에게 적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폭발에 일으킨 물기둥은 치명적인 장애가 됐다. And if you're not watching it, you fly into a column of water, and it's just like flying into concrete. About that time, one of those shells hit in the water right below us, and it exploded, and it lifted us right straight up in the air about 40 or 50 feet. 그런데도 덱스터와 호프는 무사히 탈출했다. 다른 조종사들도 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다. 엔터프라이즈-1은 여전히 240km 밖에 있었다. Now the question was, do we have enough gas to get back to the ship? 승리를 거뒀지만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의 항모 한 대가 남아 있어서 공격 준비를 해야 했다.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전투. 일본 함대에 대한 엔터프라이즈의 첫 번째 공격은 아슬아슬했다. 수적 열세를 딛고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은 일본의 항공모함을 파괴했다. Kaga has been hit by the better part of 2 dive bomber squadrons from Enterprise, and she is utterly demolished. She is left burning from stem to stern almost instantaneously with a very heavy loss of life.
Takagi takes longer to brew up, but is eventually consumed by the same sort of catastrophic fires that are also consuming her sister, Kaga. 엔터프라이즈호의 폭격기들이 이 두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동안 동북 8km 지점에 떨어져 있었던 소리호도 두 항모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USS 요코타운의 극강한 폭격기들이 소리를 유린했다. They end up singling out the carrier Soryu and hitting her 3 times with 1,000-pound bombs and turn her into a floating wreck as well. 30km 거리에 있던 더스티 클리스는 자기 대대가 달성한 결과를 본 후에야 안도감을 느꼈다. He could look back and he could see the 3 big balls of fire, and there was the 3 Japanese ships that were on fire. And as he was looking back, all of a sudden one of those ships actually exploded. It must have hit the munitions that was aboard the ship. A huge mushroom cloud came up and over the top. 살아남은 극강화 폭격기 대원들은 성공에 환호했다. 그러나 안도할 수가 없었다. 위험지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다. 하늘엔 모선을 잃고 분노한 제로가 가득했다. 그들은 필사적이었고 또 무척 위험했다. 폭격기의 조종사 호킨스는 후방사수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에드 앤더슨이 엄지를 지켜 올렸다. 이제 SBD 후방사수들에게 벅찬 일이 맡겨졌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Rear seat gunner was firing his machine gun and it broke loose from its mouth, so we actually had to manhandle it like it was a shotgun. He was a little guy, so most of the time he couldn't even carry it by himself to get it to his airplane. But I know from personal experience you can do some amazing things when you're scared. 그러나 어떤 특별한 괴력도 후방사수 브루노 가이도와 조종사 프랭크 오플레어티를 구하진 못했다. 이들은 오전의 성과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일본의 제로가 맹렬하게 반격을 가해왔고 제로에서 뿜어나온 총탄이 오플레어티와 가이도의 연료 탱크를 꿰뚫었다. 연료가 새면서 두 사람은 결국 바다에 불시착했다. 충돌에선 살아남았지만 일본군 함선에 발각돼 결국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일본의 수병들은 자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3척이나 잃은 탓에 신기가 편치 않았다. 이제 남은 항공모함은 오직 단 한 척, 히류뿐이었다. 요코타운의 내격기 공격에서 공격받지 않은 히류는 복수를 원했다. 일본 정찰기 한 대가 엔터프라이즈와 그 자매 함선들의 위치를 알렸다. 오전 11시가 되기 전 히리오는 보복 공격을 위해 폭격기들을 발진시켰다. 가일 극강화 폭격기 2개 대대가 각각 250kg의 폭탄을 싣고서 표적을 향해 날았다. 항로는 아주 찾기 쉬웠다. 미 폭격기들이 항모로 귀환한 궤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게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점차 굉음으로 변해갔다. 후방 180도 5km 거리. 공격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방어의 제1선은 구축함의 대공포였다. 만약 적기가 이 방어선을 돌파하면 와일드캣을 상대하게 된다. 와일드캣은 적기가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격추시켜야 한다. 엔터프라이즈호 선상의 항모 나팔수 제임스 반힐은 엔터프라이즈의 전투기들이 적 공격기들을 요격하러 나가는 걸 보았다. What I could see was Japanese planes coming in after us and our guns and planes going out to like a shield and keeping them away from the Enterprise. 일본 폭격기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요코타우노였다. 적기 일부가 전함들의 방어진을 돌파했다.
폭탄 3발이 요코타운의 갑판에 명중됐다. 첫 발에 사수 17명이 사망하고 갑판 중앙에 3평방미터의 구멍이 생겼다. 두 번째 폭탄이 굴뚝을 통해 바닥까지 들어가 폭발하자 보일러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계속해서 분출했다. 2차 대전 당시 미 항공모함의 상갑판은 나무 널빤지로 만들었다. 항모의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불길이 치솟자 나무 갑판은 위험해졌다. 피해 대책반이 신속히 움직여 소방 호수를 풀었고 불타는 갑판을 진화했다. And they patched the hole in the deck. They got the boilers working again. 두어 시간 후 불길은 완전히 진화되고 갑판의 구멍도 메워졌다. 요코타운호는 다시 19노트로 항해했다. 그러나 연장된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3시경 히리오의 두 번째 폭격부대가 도착했다. 이들은 공내를 싣고 있었고 이번에도 요코타운을 먼저 봤다. 그러나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구멍이 신속하게 메워져 그들은 다른 항공모함이라고 판단했다. 5대의 폭격기가 격렬한 대공포화를 뚫고 공내를 떨어뜨렸다. 그중 2발이 요코타운호의 자연에 충돌했다. 이번에도 불길은 잡혔지만 피해가 심각해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했다. 항공기 이착륙에 큰 문제가 생겼다. 중상을 입은 후방사수 로이드 칠더스와 조종사 해리 콜은 귀환이 급했다. We came back to the Yorktown and looking at it, noticed immediately there was about a 30-degree list. And she was dead in the water. 이 정도 각도면 항공기들 착륙이 불가능했다. 칠더스와 콜은 급히 안전한 착륙 장소를 물색했다. 칠더스의 동생 웨인은 갑판에 있었다. 그는 형이 아침에 말한 불길한 예언 때문에 걱정이 됐다. 웨인은 자신은 무사하다며 손을 흔들었고 갑판 끝으로 뛰어가 형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양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우측 발목에 총알이 박혀 있었던 로이드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웨인은 형의 생사 유무를 알 길이 없었다. I had my head down, and when I'd straighten up, I'd start to pass out. So I didn't look up very often. I was keeping down like this, and that's why I didn't wave, but I did look. 발에 묶인 비행기들에게 희망은 오직 엔터프라이즈호의 갑판이었다. 비행기는 이제 자신과 요코타운의 비행기들을 모두 수용해야 했다. 그러나 칠더스의 내격기는 크게 손상을 입어 항공모함 바로 앞에서 바다로 불시착했다. 웨인은 형이 건져 올려지는 광경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지켜봤다. 로이드 칠더스는 이날 죽을 뻔했지만 이날은 지금까지도 함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날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폭격기 출격이 가능한 적 항모는 한 척이 남았다. 엔터프라이즈호는 비행대들을 마지막으로 발진시켰다. 목표는 항공모함 히류호였다. 요코타운호에 치명상을 가한 적함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복수하고 싶어했다. It's a composite group from Yorktown flyers being launched from the Enterprise and Enterprise's own flyers that discover the Hiryu later in the afternoon. 1시간 뒤 엔터프라이즈와 요코타운의 극강화 폭격기들은 히르를 따라잡았다. 이번 공격을 이끈 얼 갤러우가 항모를 향해 돌진했다. Just as he dropped his bomb, the Hiryu made a tight turn, you know, like this thing. And so his bomb landed exactly right where it should be, you know, if the ship hadn't made that tight turn. So I had made these corrections to hit the bow. 극강한 클리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공격은 정확했다. It just took that front end of the Hiryu and it, like a taco, it just rolled it back
on top of itself, and of course it made that ship totally useless. 이류에 이물이 찢어지면서 아래 갑판으로 불길이 퍼졌다. 일본 해군은 배를 버리기로 했다. 미 항모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야마모토 제독의 계획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4척의 일본 항모가 격침되고 순양함 한 척이 침몰됐다. 228대의 비행기가 파괴되고 3,000명의 수병과 승무원들이 전사했다. 미군 역시 구축함 한 척과 항공모함 요코타노를 잃었지만 미 해군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야마모토는 미드웨이 침공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 24시간 후 여전히 미군 한 명이 해상을 떠들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에서 격추된 조지 게이 소위는 격렬했던 전투 틈새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수상 비행기에 의해서 구조되었다. 게이는 엔터프라이즈호로 귀환해 내격기 승무원 로이드 칠더스가 입원한 병실로 옮겨졌다. He didn't know me. The reason he came down at first was he heard there was a kid down there from the torpedo squadron. And he thought, maybe from my squadron. So he came down to find me as quickly as he could. 두 생존자는 친구가 됐다. George Gay came down every day to visit with me and talk to me. And he told me exactly what happened, everything from beginning to end. 전하는 말에 의하면 후방사수 브루노 가이도와 조종사 플랭크 오플레허티에겐 운이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본 구축한 마키 구모에서 신문을 받았다. 충격적인 패배에 분노한 마키 구모의 승무원들은 가이도와 오플레허티를 밧줄로 묶고 그들 다리에 무거운 걸 달아 선상 밖으로 던져버렸다. 엔터프라이즈호에서 폭격기 조종사 더스티 클리스가 절친한 친구인 내격기 조종사 탐 에버솔의 운명을 알게 됐다. He didn't come back. And well, if there's any saints in heaven, he's up there now. 전투에서 살아남은 행운의 사나이들은 전투 경험으로 인해 남다른 유대감을 형성했다. When you've served time in a military unit, you forge a bond that lasts for life. You get to this level of camaraderie that I think your average civilian just can't really understand. You lose your sense of self. It's not about you. It's about the bigger picture. It's about the unit. It's about your buddies. 조종사 루이스 호킨스와 후방사수인 에드 앤더슨은 사선을 뚫고 카가오를 공격한 동료였지만 전쟁 직후 연락이 끊겼다. 두 사람은 제작진을 통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두 전우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지 65년 만에 처음으로 재회한다.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hey kept you out time. there a long time, didn't they? It's wonderful to see you. Good to see you, too. 오랜 전우들은 영원으로 교감한다. 젊은 시절의 용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Some of those fellows never made it, you know. Yeah. We were one of the luckies. 미드웨이 섬 인근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미군은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일본 해군은 엄청난 손실을 당했다. 그들은 최고의 전투기를 잃고 실패했다. Hundreds of them were their super, very best pilots, and they never recovered. The Japanese don't possess the capability of replacing those assets, whereas the sleeping giant sitting back in North America was just getting started.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에 참여한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미 해군을 이끌고 반격의 선봉에 선다.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미드웨이에서 대규모 일본군 함대와 맞닥뜨리게 된다. USS 엔터프라이즈, 강철로 만든 전투의 도시. 엔터프라이즈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가장 훈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지연된 전장에 적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사방이 모두 전쟁터다. 배틀 369 USS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 반격이 시작됐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0분 USS 엔터프라이즈호의 폭격기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적을 찾는다. 상대인 일본 항공모함 카가와 아카기호는 대규모 함대의 일부에 불과했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는 선제 공격을 위해 흩어진다. 그들은 느린 적기를 격파하지만 자신들의 항공모함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결과 극강화 폭격기의 완벽한 먹이가 된다. 26세의 더스트였지만 그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일본군의 암호였다. 미군은 24시간 내내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들은 적들이 AF라고 하는 지점을 공격할 거란 걸 알아냈다. AF는 무엇일까? 워싱턴의 관료들은 AF가 알래스카의 안료산 열도라고 주장했다. 그건 미국 본토 공격을 의미했다. 그러나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이 원하는 건 알래스카가 아닌 태평양이라고 믿었다. 암호 해독가들이 계략을 꾸며 라디오 경보를 통해 미드웨이에 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24시간도 되지 않아 원하는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해군이 표적 AF에 물이 비상사태란 암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니미츠가 옳았다. AF는 미드웨이 섬이었다. 니미츠는 승리를 반으로 높였다. 일본 해군이 정군을 몰아오고 있었지만 이군은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전면전인 것이다. 표적 미드웨이 섬, 목적 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우월한 일본 함대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한다. 전략 상공과 해상, 해저에서 매복 공격. 니미츠는 일본군이 서북 쪽에서 접근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호를 미드웨이에서 동북쪽으로 320km 떨어진 부대 직결지로 파견했다. 일본 항공모함이 공격 반경 안의 클리스는 표적을 발견했다. 항모 카가호였다. Everything was ideal. We were up about like 20,000 feet and they were coming towards us. 클리스는 극강을 개시했다. 그러나 대대의 폭격기 32대가 동시에 강화를 시작해 하마터면 공중 추돌이 일어날 뻔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더 가파르게 강화했다. Our plane is jerking around and I don't know what's going on or why. My pilot had the throttle at the firewall just as hard as he could go. I could smell the water. He was just that close. 그것은 진주만에 대한 보복이었다.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노에 불타는 엔터프라이즈호의 비행사들은 복수를 원했다. 그들은 표적을 향해 급강화했다. 사실 미드웨이 해전이라 불리는 전투는 24시간 전에 시작됐다. 1942년 6월 3일 엔터프라이즈호는 하와이에서 14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동료 항모인 요크타운, 호넷과 함께였다. 그들은 미드웨이라고 하는 외딴 환초에 자리한 작은 전초 기지로 향하고 있었다. 서쪽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넉 대의 일본 항공모함이 충돌 진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황군의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은 진주만에서 시작한 일을 끝낼 계획이었다. The USS Enterprise is what the Japanese really wanted to take out. Yamamoto knew that if he could take out our carriers, they essentially would win the war. 미드웨이로 향하는 일본 함대의 주력 부대는 넉 대의 항공모함,
카가, 아카기, 소류, 히르를 중심으로 전함 7척, 순양함, 구축함, 유류 보급함 등의 지원함 150척, 함재기 248기, 수상기 16기와 15척의 잠수함이었다. 미군 함대의 규모는 훨씬 더 작았다. 항공모함 3척, 지원함 50척, 함재기 233기, 미드웨이에서 발진하는 육상기지 비행기 127기와 잠수함 8척이었다. 거의 2대1의 열세였다. 이것이 진주만 공격 6개월 후 미 해군 전체 전력이었다. 기습에서 항공모함이 당하지 않자 야마모토는 당황해했다. He said, "We have no idea what we've done." He was definitely disappointed and worried. Sinking those American carriers really became an obsession of Admiral Yamamoto's as the months after Pearl Harbor continued. Those aircraft carriers come back to make a bit of a pain in the neck of themselves by attacking the Japanese in February at the Marshall Islands. 3주 후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군이 점거 중인 웨이크 섬을 공격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쿄에서 겨우 1600km 떨어진 마커스 섬을 공격했다. 그리고 4월엔 일본 열도를 폭격하는 브리틀 공습부대를 태운 호넷호를 부위했다. B-25 폭격기들이 호넷에서 출격해 도쿄와 인근 도시에 폭탄을 투하했다. The Japanese realize the home islands are vulnerable. U.S. Navy aircraft carriers are still out there and are still dangerous. So what we need to do is get rid of their aircraft carriers and then set up one more outpost further out into the Eastern Pacific. 항공모함 렉싱턴호는 이미 한 달 전 침몰했다. 그래서 이제 야마모토 제독은 나머지 항모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미드웨이 섬이 그곳이었다. Midway is close enough to Hawaii that it will be seen a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Oahu and Pearl Harbor, and yet it's far enough away that American air power in the Hawaiian Islands can't really make its presence felt during the forthcoming battle. 미 함대는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을 잃은 상태였다. 오직 배짱 하나로 6개월 동안 해상 작전을 진행해온 황소 홀시 중장은 특이한 변정 건선에 걸려 작전 지봉을 놓고 입원해 있었다. 상태가 심각해 목숨이 위험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다. 텍사스 출신으로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41살의 니미츠는 기민하고 효율적인 지휘관이었다. 병력과 무기에서 적에게